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정부는 후임 총장 인선 등 사태 수습과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검찰개혁 전망과 함께 LH 투기 의혹 조사 상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인해서 검찰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석이 된 총장 자리와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그 시스템이라는 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시스템이 네. 절대로 아니게 되어 있고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 총장이 나가고 나면 대검 차장이 그 자리를 이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고 예. 대검 차장의 입장에서는 초의 어떤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중수청 이런 게 아니라 서민들의 범죄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피해가 입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빈틈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검 차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과 꼼꼼하게 일을 챙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조남관 대행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이건 얼마나 유지될까요? 이거는 사실 후임 총장의 선임 절차가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예.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내부 절차를 저희들이 조금 이따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이내에 아마 인사청문회까지 마쳐질 수 있다면 4.7 보선 전후해서 아마 새로운 총장이 임명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인선 절차는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검찰 내부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윤 전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 중수청 설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의 사퇴의 변을 보시면은 중수청 설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고요. 또 졸속기법이다.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나가면서 나는 이제 여기까지지만 난 밖에서 할 테니까 검사들은 안에서 함께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반적인 검사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일선 검사들이 수사 없는 기소는 공허하고 기소 없는 수사는 맹목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일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의견 수렴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형식적이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으로 봐서 내일 고검장 회의에서 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일선 검사들에서도 지금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또 무책임한 사퇴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서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그 다음에 사퇴를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인 건데 사퇴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거야 윤석열 총장의 결단이겠죠. 저희들이 시기가 맞다 틀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다라고 생각했다면 했을 건데 한 3가지 정도 시각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사퇴 시기에 그냥 제가 주위에서 들었던 이야기로는 옛날에 한번 그 별의 순간이라고 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말했다시피 분명히 그 당시에 떠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떠나지 않고 분명히 나는 임기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득점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안타를 치거나 3루타를 쳤다면 나갈 수 있는 대의 명분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여당 의원 중에 사실 그건 당론은 아닌 듯한데 중수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윤석열 총장의 생각은 사실 검수완판이 되면 사실 이 워딩도 정확하게 아마 총장이 만들어낸 워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부에서도 지금 중대수사는 검찰에게 남겨놓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검찰 개혁의 다른 순서의 대목에서 중수청이라는 게 만들어지니 그럼 검찰이 사실상 전혀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 중수청이라는 게 볼넷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지금 나갈 수가 없는 타석에 서가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 볼넷을 밀어주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시각인 것이고 두 번째 시각은 검찰 안에 있는 시각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회사 안에 이렇게 우산이 하나 딱 있으면 우산 밑에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 우산이 이제 총장의 우산이에요. 총장의 우산이 총장이 이런 사건에 이렇게 수사를 해라. 사실 검찰청법에 보면 뭐니 해도 검찰총장이 탑이거든요.
그 탑이 모든 어떤 검찰 수사를 이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휘 감독하고 있는 이 검찰총장의 우산이 없어지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정권과 관련된 수사라는 수사팀은 말로는 격려하고 말로는 올곧게 가라 그러지만 사실 우산 없는 상황에서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검찰 안에서는 조금 더 총장이 버텨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결국 검찰 안에 있는 시각도 사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총장이 지킬 수 있는 우산이 너무 작았다. 네. 그래서 사실 총장이 나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측면도 존재를 해서 사실 총장의 지금 사퇴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결국 이 결정은 총장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도 좀 차질을 빚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뭐 월성원전이라든지 김학의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는 이제 여당과의 대립각을 세우고서 방패마애가 됐던 윤 총장이 없어지면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 소위 아까 말씀드린 월성원전이나 김학의 전 차관 수사 같은 것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야당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당장 예를 들면은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월성원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당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기각이 되고 나면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재청구하든지 아니면은 뭐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같은 경우를 소환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또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되어서도 지금 검사들 2명을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만 차규근 출입금 본부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현재 기각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차기의 총장이 올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권을 향한 수사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할 것인지 아니면 영장이 기각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수사들이 뭔가 명분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황 안정을 위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내일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내부의 동요를 수습하기 위한 자리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될까요? 사실 그건 또 역시 대검 차장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인데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두 가지는 존재를 하는데 예. 첫 번째는 지금 검찰의 동료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76년 동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검찰, 이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정착된 제도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63일째, 4일째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단계의 이제 입장에서 사실 중대 수사는 사실상 남아 있는 입장인데 이 중대 수사가 하나의 법령을 통해서 지금 그 수사권까지 이제 별개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 아마 검찰 내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존재해야 되느냐에 대한 존재의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자기의 어떤 위치매김을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수사에 대한 서민 수사, 즉 국민에 대한 수사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요하지 마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수사는 어떠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확하게 수사를 하라. 그 한 가지는 분명히 이야기할 것 같고 아까 최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그러면 중수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게 여당과 야당, 검찰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네.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으로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을 통해서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그 중수청으로 넘겨야 한다라는 것이고 사실 야당과 한편의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치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중수청은 제대로 운영되는 방법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이제 대척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수청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정말 제대로 된 국민의 어떤 입장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아마 고검장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고 고검장은 뭐 많지 않습니다. 한 6명 정도 되니까요. 수원 고검이 생겼으니까 그 고검장 의논을 통해서 다시 지검장 회의를 통해서 평검사까지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가 근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앞서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이 검사가 이 반대에 대한 이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일단 중대범죄 대응에 대한 역량이 약화가 될 것이고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입을 피해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여기에다가 수사 없는 기소는 공허하고 기소 없는 수사는 맹목적이다라고 글을 썼는데요. 이게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 일단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되면서 6대 중대범죄 이외에는 검찰의 기본적인 수사권이 없습니다. 근데 6대 중대범죄를 왜 검찰에 남겨뒀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경제라든지 뭐 아니면 고위공직자 같은 수사는 굉장히 어렵고 장기간이 걸려요. 수사도 예를 들면 서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일반적인 수사처럼 수사와 공소를 분리를 하면 수사를 하지 않은 공소검사는 재판정에 가서 설명을 할 때 이해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요. 네. 또 공소를 하지 않는 수사검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범죄들은 이미 경찰로 넘어갔고 6대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와 공소를 같이 해야 실효성 있게 재판을 좀 더 빨리 하고 수사를 빨리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그 재판과 수사의 당사자인 피해자들 아니면 그러한 피의자들에게 대책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중수청은 지금 결국은 수사권은 가져가고 검찰은 공소권만 있다라는 것인데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의미가 없고 결국은 피해는 국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윤 총장도 했던 말이라서 사실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고검장 회의에서 중수청 설치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면 앞으로 검찰 개혁 작업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뭐 사실 중수청에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달라져 있잖아요. 한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반대편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중수청에 관련된 이 법안이 뒤로 밀리게 되면 당연히 나머지 후속 입법도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 여당의 기류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약간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황운하 의원도 특정 방송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듯한 저도 절치면 이거 이루어지겠네?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된 모습을 보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건 당론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법안이고 아직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법사위에 가지도 않았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이 그 국민들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이게 분명히 뭐 보선, 4.7 보선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예.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혁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개혁이라는 건 필요한데 그 개혁이 효율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개혁이라는 게 특히 사법기관의 개혁이라면 그 개혁의 밑에 있는 거는 국민들의 안전, 재산,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개혁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빨리 가야 한다. 즉 개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 잘못됐네. 이거 다시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개혁은 하나 제대로 따박 가야 되는데 지금같이 중수청이라는 걸 갑자기 만들면 분명히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검찰이 기소권을 가느냐 경찰이 수사권을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학 척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기관에 기소하는 사람과 수사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만약에 기자 말진인데 한 30페이지짜리 기사문을 적었어요. 네. 기사문을 적어가지고 그걸 만약에 데스킹 해주면 데스킹 30페이지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 데스킹하는 사람과 기사가 같이 가서 어떤 내용을 한 장 반짜리로 줄여야 그 기사가 알맹이 있는 기사가 되지 기사를 취재하는 기자는 다르고 그게 데스킹은 전혀 다르고 이러면 결국 그 재판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하나로 합쳐지되 그건 누가 가져가냐. 만약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중수청 안에 그 수사기관이 기소까지 해야 돼요. 아니면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그런 어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라면 적어도 기소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열어놓고 좀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소통하고 대화해서 하나의 컨센서스, 합의를 이루었을 때 큰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절대로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고요. 이제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로부터 권력기관 관련 업무 보고를 받기로 돼 있는데 주요 내용은 포스트 윤석열 체제에 대한 내용일 테고요. 중수청 신설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내일이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에 처음으로 업무 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와 행안부로부터 받는데 특히 이제 법무부로부터는 이미 했던 검찰 개혁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얼마나 잘 안착되고 있는지 이런 보고
보고를 일단 할 테고요. 이 포스트 윤석열과 관련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차기의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된 언급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조직을 어떻게 재정비할 건지, 즉 중수청에 가서 신설 관련되어서 이제 분명히 업무 보고를 할 텐데 어떤 내용일까를 생각해 보면 입법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저희가 논의한 것처럼 과연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내일 업무 보고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될지는 저희가 해당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후속 인선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화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아주 조속히 구성을 하려 하고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일단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검찰총장 인선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그 법조 3윤이라 그러죠. 법조 3윤이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는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이제 그 검찰국장, 이 세 사람 당연직이고, 네. 두 사람의 교수분들이 들어가시는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 이렇게 5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이제 4분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당연직이 아닌 이제 선출을 한다 그러죠. 뽑는 어떤 관계가 되는데, 검사장급 출신 1명과 비변호사가 돼야 돼요. 비변호사 중에 3명이 들어가는데 반드시 이 중에 한 분은 여성으로 꾸려지는 그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다른 시점과 달리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가지면 진짜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뭐 특정 그 전 검찰총장의 뭐 50일 가까이 걸린 적도 있지만, 이건 만들겠다고 말하면 지금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말씀 주셨다시피 내일이라도 추천위원회는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절차는 크게 5단계를 거쳐서 예, 결정이 되는데, 관련된 그래픽 보여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이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법무부 산하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집돼서 3명 이상을 추천하고요. 네,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걸 그렇죠. 토대로 해서 대통령에게 총장 후보를 제청합니다. 네. 대통령은 최종 임명에 앞서서 국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을 하고, 이게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직은 아닌 만큼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장을 줄 수는 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논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앞서서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긴급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부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이제 발표한 대책을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불법 투기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 그리고 정보를 이용한 것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지금 이러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향후에 예방 대책까지도 내놨습니다. 근데 향후 예방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하면서 토지 개발이나 주택 업무와 관련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관련된 일정 범위 내에서 토지 자체를 취득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토지를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불법적으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사실은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벌보다도 그 이득이 더 강하면 처벌을 감수하고서도 투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득까지도 환수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러한 이 불법 투기와 관련된 임직원들 관련된 것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신도시와 관련돼서도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재발 방지 대책이 잘 작용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부가 일단 LH 직원 등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 범위와 대상을 넓히라고 지시했는데요. 관련된 녹취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네, 일단 이번 주에 1차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조사는 지금 원칙적으로 이제 경찰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하고 같이 이렇게 협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게
업무 관련성이 있고 그게 비밀이라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 국토부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LH에 있는 사람, 그다음 청와대 직원이 그 지역에 땅을 샀는지는 등기부등본을 잘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일단 샀다면 그 사람이 그게 샀는 원인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내가 사고 싶으면 당연히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분명히 카톡 같은 거나 뭔가 내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청와대 직원이면 업무 관련성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업무와. 그러면 여기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를 만들어서 같은 사람이 공범자가 되려면 사실 신분 없는 자가 신분자와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 공동정범의 개념의 의사표시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있었느냐, 이 세 가지 등기부등본, 그다음 휴대폰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의 어떤 누출, 그다음 혐의, 그다음 세 번째 이들과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의사의 가공이 있어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아마 살펴봐야 되는데 결코 녹록치 않는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4명 정도의 어떤 관계자가 이제 혐의자가 나오는데요. 이걸로 거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는 절대로 신뢰받을 수 없는 수사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좀 열어놓고 봤으면 좋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지역의 시, 군구 의원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대목은 분명히 있다. 그분들한테 약간 불편한 제가 패널로서의 말씀이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열어놓고 확인해야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진짜 국민들한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이거 하나는 잡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저렇게 자기들끼리 자기가 자기 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로또를 받는다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총리도 말씀 주셨고 이낙연 당대표도 말했다시피 엄정하고 엄혹하게 확실하게 발본색원하는 어떤 수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들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박탈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이게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기본적으로 궁금한데, 네. 말씀해주신 그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관련된 개인정보 동의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출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가 과연 오를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저렇게 많은 대출을 받았겠는가. 그리고 관련된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토지를 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수사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의 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패방지법인데, 이 부패방지법은 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LH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공공주택특별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데 둘 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수사본부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정부 합동조사단에 국토부가 참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조사 대상이 조사 주체로 참여하는 건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자신들의 직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근데 이 얘기 또 왜 나왔냐면 변창흠 장관이 아마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해서 조사 결과가 벌써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비판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검찰에게 줘야 된다, 감사원에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경찰청에 있는 국가수사본부로, 국수본으로 이게 이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국토부가, 물론 뭐 국토부에서는 우리에게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했지만 이러한 논란은 조금 이제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문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국회 LH 사태 방지법이 제출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시는지까지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형량을 올리겠다. 지금 사실 뭐 7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걸 1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 7년 이하이면 밑에 하한이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1년 이상의 징역이면 1년에서 30년까지 넓히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의 3배 정도를 벌금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환수하겠다. 이게 두 가지 큰 줄기인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벌금 아무리 높아봤자 노역장 유치하면 하루에 700만 원, 800만 원으로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재산을 어떻게든지 몰수할 수 있는 불법 수익을 근원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벌금을 올리면 사실 진짜 그런 경우 많아요. 황제 노역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몰수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사실 이 부동산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범죄 수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고치, 기소전 보전 몰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절대로 진짜 힘없는 사람들, 오늘 열심히 돈 벌어서 미래의 꿈을 키우는 그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도록 그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엄혹하게 막아야 된다. 정권에서는 사실 정권 취득 못해요. 제가 정권 회사를 하면 그 주식을 취득 못하도록 애당초 처음부터 신도시에 있는 재산은 처음부터 가지지 못하는 정도의 강력한 정책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반복되는 투기를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